내일 아침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 신흥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OTT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된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였죠. 김희준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이번 주는 당신을 위한 지식충전소라는 저희 프로그램 캐치프레이즈에 맞춰서 청취자 여러분의 지식을 충전해주는 코너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코너는 어떤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로 일상이 멈추는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는 하지만 모바일 메신저로 만들어낸 초연결 사회가 단 한 번의 화재로 멈추면서 IT 강국에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야는 오늘 한 목소리로 카카오의 대응을 질타하며 김범수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국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불과 2년 전 여야 의원들은 민간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의 틀에서 대비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요. 박선숙 민생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지난 정부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데이터 센터가 재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중 규제라는 이유로 법안을 단 50분 만에 좌초시켰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관련 단체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민생과 무관하다. 뭐가 급해서 땡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하느냐.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이런 반대 논리를 폈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 국회가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면 21대 국회에 들어서라도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데요.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결국은 민생을 외면한 국회의 책임 누가 물어야 하는 걸까요?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로 혹시 불편 안 겪으셨어요? 저는 카카오톡을 쓰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부터 안 써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톡이 뭐 장애가 생겼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뉴스를 보고 알았고, 다만 제가 딱 하나 쓰는 게 이제 택시인데, 네네. 또 택시 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주말에도 이제 바쁜 김성환 평론가와는 달리 주말에 한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 겪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손해를 봤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는 않은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통령이 얘기를 직접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독점이라든가 과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그리고 이게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그런 것일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부연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뭔가 중요한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근데 대통령실은 언론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공정위에서 검토한다는 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고 각 부처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양하게 문제가 제기된 것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는 걸로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대응 태도나 이거는 굉장히 좀 강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해석하자면 근데 왜 이걸 굳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큰 의미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근데 정부 대응은 또 달라요. 보면 지금 이제 과기부의 경우에는 오늘 재난 물자를 갑자기 발송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등등의 주요 기능의 이용에 불편이 없다. 뭐 이렇게 이 메일이나 검색 등은 복구 중이다. 상세 내용은 카카오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보냈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이거 일종의 재난 대응처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고. 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과기부가 보냈어야 될 문자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기부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좀 과한 대응했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카카오 서비스 장애센터를 계기로 해서 범정부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대응하기로도 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관계자가 다 참석한다는 거거든요. 이 이유는 민생에 불편에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이유인데, 즉 이게 여러모로 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고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종합을 하면은 예. 그런데 독과점과 관련된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또 아니다.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정부 기관의 기구의 움직임은 재난 대비와 관련된 이런 쪽에 좀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독과점 문제 그동안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시장 자유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독과점 문제 언급하고 난 다음에 공정위도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 공정위도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이걸 물어보겠죠. 대통령이 이걸 거론을 했는데 네. 어떤 얘기냐. 공정위 쪽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제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건데 이 심사 지침 제정 작업이라는 게 지난 1월에 발표된 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그게 뭐냐에 대해서 공정위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판단할 거냐. 이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뭐 자사 우대라든지 그다음에 경쟁 플랫폼을 이용을 제한해 버린다든지 뭐 최저가 판매와 연관돼서 최애 대우를 요구한다든지 뭐 끼어 팔기를 요구한다든지 등등에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카카오와 특별히 관련돼서는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의 뭐 콜 몰아주기 라는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택시 관련해서 네. 이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라고 막 설명을 했거든요, 공정위가. 네. 근데 지금 들으시면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입법이라고 하는 걸 추진했고 공정위도 작년에 입법 예고도 했었잖아요. 지금 그게 작업이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작업에도 뭐 앞으로 착수를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무슨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밝히는 작업이 예정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대통령의 발언의 이 취지와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공정위도 그렇고 독과점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게 뭐다라는 거는 뭐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근데 긴급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은 잘 안 보인다. 이제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일단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재난이 전쟁 같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알게 됐다. 그래서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합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만 통과를 했고 법사위에 계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당시에 이 해당 회사들, 즉 여기서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이 과도한 이중 규제라고 항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실효성이 있는 논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조만간 과기정통부하고 당정 협의를 열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유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 어떤 데이터 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을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여야의 공감대가 있으니까 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책임까지도 지금 사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가 이미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자영업자와 국민의 피해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앱을 통해서 입영 통지, 국민연금이라든가 개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부실했고 그다음에 재난 안내라든가 상황 전파를 위한 조치도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면서 이 정부의 책임을 따지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카카오 서비스 관련 인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어요. 일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경우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최태원 SK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홍은태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아 SK CNC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실무 대표급만 증인으로 이제 채택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게 총체적인 어떤 경영 시스템의 문제이다라면서 이 김범수 의장 불러야 된다 이렇게 같이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혜진 네이버 이 글로벌 투자 책임자도 불러자라고 맞불을 좀 놨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그럼 최태원 SK 회장도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이제 유행어로 얘기하면은 바꿔 더블로 가처럼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 부르기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는 이제 이 과기정통위원회에서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금융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이런 서비스를 이제 관할하는 상임위에서도 관련 관계자들의 이제 증인 채택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정무위의 경우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24일 종합감사에 출석시키기로 했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자도 이제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한 서비스였기 때문에 네네. 이용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따지려고 이제 부르는 거고 국토위도 이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해서 그야말로 국정감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카카오 관련 인사들이 총출동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나저나 카카오톡 서비스 어디까지 지금 정상화가 된 겁니까? 일단 뭐 제가 쓰지 않아서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카카오는 일단 기존의 이제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주요 기능들은 정상화됐다라고 일단 공지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써보면은 앱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서버가 다 복구된 게 아니라 지금 한 3만여 대 서버 가운데 3분의 2 정도만 지금 정상 작동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복구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완전히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일부 예를 들면 다음 메일이라든가 또 톡 채널, 톱서랍 뭐 이런 일부 서비스들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특정 플랫폼에 너무 과도하게 생활 모두 뭐 전반을 다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지나치게 많이 침해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의존해서 그 의존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했던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카카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피해를 본 여러 사례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그래서 뭐 비즈니스 채널을 통해서 이용자를 응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게 복구가 늦어지면서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더더욱 또 위협적으로 보이는 건 일종의 공공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카카오에 좀 의존적이었던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서 코로나19 대응 체계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게 병상 배정이나 이런 게 늦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예.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보건소, 지자체, 중수본 그다음에 병원이 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병상 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톡에서 이런 거를 논의하고 상황을 공유한다는 게 1차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중수본 측은 공무원뿐이 아니라 민간의 의사, 간호사들도 참여해서 상황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하기는 어려워서 당분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비서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이게 가입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보면은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때 우리가 잘 활용했는데 예. 요즘에는 뭐 국세청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모든 공문서를 다 이걸로 보내는데 심지어 예비군 훈련 통지서까지 이걸로 보내는데 지금 여기 이 가입자가 한 1,500만 명 이상인데 25% 정도는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상당히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행안부는 뭐 꼭 이 채널만이 아니고 복수의 이용 채널로 알림을 보낼 수가 있고 뭐 장애가 생긴다고 하면은 문자 메시지로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의 원인은 화재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재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불이 크지는 않았다면서요,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합동 감식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이 합동 감식 결과를 보면은 이 CCTV에 배터리 모듈 내부에서 이 전기실 내 배터리에서 최초로 불꽃이 반응한 걸로 파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배터리 모듈 또는 주변 기기의 정기적인 요인이 화재의 원인이다.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정확한 원인은 국가수의 이 배터리 모듈 한 점을 수거해서 정밀 감정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3주 이상의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배터리에서 불이 나서 이게 결국은 전부 이제 피해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잘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결국 이게 배터리 한 개에 불이 붙으면서 전체 센터의 전원이 차단이 된 거고 그러면서 카카오의 서버가 3만 몇천 개가 다 전원이 내려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다시 올리면서 다 점검을 하면서 지금 복구가 늦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SK CNC의 데이터 센터가 배터리가 뭐 조금 불이 났다고 해서 다 이렇게 전원이 내려가는 이 시스템은 맞는 거냐. 그리고 첫 신고가 불이 난 지 14분 뒤에야 이뤄진 걸로 확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 SK CNC가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SK CNC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관리 부실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감독의 부실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독과점에서 시작된 것인지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대책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냥 막무가내로 막 뭐랄까요. 무조건 잘못했어.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하면은, 큰 불편을 겪다 보니까 또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마구잡이로 좀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도 네. 있는데 네. 근데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본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때는 정부와 정치권이 정말 실효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사태를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를 또 보상하거나 배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지나친 카카오 의존이 또 혼란을 키운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장기적인 논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되고 또 제대로 지금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또 노린 악성 프로그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주의를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혼란을 틈타서 카카오톡 설치 파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이 배포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문자 메시지로 이제 피싱 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를 해서 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게 과기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판단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킹 메일을 열람하거나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는 거고요.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즉시 신고를 하고 조치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국회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얘기를 해보죠. 국회 환노위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안건이 의결이 됐는데 여야간 입장차가 되게 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 이런 식의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의결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결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서 가결시킨 걸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라면서 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회 전체를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제 좀 충돌이 좀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해철 행안위원장이 기립 표결로 결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 항의를 표시를 하면서 퇴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이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할 일이라는 욕까지 먹으면서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눈치만 살핀 이유는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쓴 건데요.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받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김문수의 발언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도 되겠냐 이렇게 써서 마치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위원장 발언에 힘을 싣는 듯한 효과로 이어지는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처럼 엄중 경고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네요.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는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도 다뤄졌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평택에 있는 이 SPC 계열의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이런 사고인데 이게 이제 여러모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특히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사업장이 2016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난 이제 상황을 검토를 해보면 이게 배합기에서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도 이 배합기에 이제 좀 몸이 들어가서 이제 끼임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그러면 덮개나 이제 뚜껑이나 이런 걸 열고 이제 기계 내부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기계가 멈추도록 하는 인터록이라는 게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배합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올해 5월 달에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 미비였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여기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역사관 문제를 두고 지금 여야 간에 설전이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진행이 된 건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또는 현안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막 질의를 했는데요. 박근혜 정권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여러모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배용 위원장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최근에 게시물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선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을 줄이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선 최근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여성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SNS에 글이 써 있는 뭐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예. 여성의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써 있고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것이다. 이게 자강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알 수가 없는데 국방부는 일단 이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지식을 충전해주는 코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코너가 무엇인지 의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렸는데요. 9763님.
저희 지식충전소는 월요일 코너인 주경야독입니다. 책을 읽을 때 읽을 책들은 많은데 어떤 책을 선택할지 고민될 때 시사회 주경야독에서 소개된 책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개된 책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읽은 것처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115님, 취업 준비를 하며 공부하기도 시간이 빠듯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쉽지 않은데요. 주경야독이랑 뉴스야, 이슈, 이수다 이런 코너들이 넓은 지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 시사회 청취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선물 드릴 텐데요. 추첨을 통해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5분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한때 마약 청정국 소리를 들었던 우리나라가 마약 범죄가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령, 성별,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곳곳에 마약이 침투했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죠. 이른바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담당했던 김희준 변호사 연결해서 우리나라 마약 범죄 실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마약 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떨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수사한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조봉행 사건이잖아요. 네네. 네, 이 수리남 모티브된 사건이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저 역시도 조금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건이 이제 뭐 최근에 수리남으로 만들어져서 화제를 지금 띠고 있는데요. 네. 그 사건의 내용은 조봉행 씨가 수리남의 둥지를 들고 국제 마약 카르텔과 연계를 해가지고 밀수 조직을 결성한 이후에 그 국내에서 순진한 일반인들을 운반책으로 모집을 해서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수출한 국내 출신 국제 마약왕을 끈질기게 추적해가지고 최초로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소했던 그 코카인 양은 48.5kg, 당시 시가로 약 1,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출신이 애국의 수리남의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마약 거래를 국제적으로 하는 최초 사건을 적발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 브라질 위에 있는 그 뭐 우리나라보다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나라긴 하지만 네네. 사실 이런 나라에서 뭐랄까 일종의 이제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네. 드라마 수리남 보셨어요 혹시? 네, 다 봤습니다. 실제 사건하고 비교하시니까 어떠세요? 예,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은 네. 뭐 조봉행 씨 역할을 했던 뭐 김요한 목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봉행 씨는 뭐 목사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무차별적으로 뭐 살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없었고요. 그런 건 그래서 없었어요. 네네,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좀 차이가 있고, 뭐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했고, 수리남에 뭐 거주를 했고, 거기서 뭐 마약 조직을 운영을 했고, 뭐 그런 내용들은 다 같은 내용들이고요. 결국 조봉행은 검거가 된 거죠. 그걸 2011년도에 뭐 국내로 인도 받아가지고 예.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로 재직하면서 마약 수사를 하셨던 과거가 많이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 시절에 마약 범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통계상으로 봤을 때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면은 인구 10만 명당 그 20명 미만일 때 적발 건수가 네.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통계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2016년도에 이미 뭐 24명 정도 돼가지고 2016년도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란 지위를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마약이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통계성으로 보더라도 마약류 압수물이 지난 5년간 사이에 8.4배가 증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전국 57개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플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식약처에서 마약 잔여물을 역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1,300명 가운데 1명꼴로 매일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는 정도의 잔여물로 그렇게 측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량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마약이 아주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대 마약 사범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11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마약 사범은 꾸준히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마약을 뭐 투약을 받거나 뭐 스스로 하게 되면은 이게 배출이 되잖아요. 배출이 된 게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다 모이는데 그 하수처리장의 물을 검사를 해봤더니 마약 성분이 그렇게 많이 검출이 되더라.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마약의 종류도 굉장히 신종 마약이 계속 나오니까 종류도 다양해졌을 것 같거든요. 예, 신종 마약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사실 그 98년도 광주지검 강력부에 근무할 때 예. GHB 물뽕 그 신종 마약이었는데 그걸 최초로 적발을 해서 그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고요. 예. 물뽕이라는 이름도 뭐 제가 붙여줬고 그다음 프로포폴도 제가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화학적 합성 기술의 발달로 신종 마약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마약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제형 법정지 원칙상 그게 법령상의 마약류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종 마약이 나오는 속도에 비해서 마약류로 등재시키는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적발되는 것은 한꺼번에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마약 가격도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그전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가격도 싸지고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가격하고 또 사람들이 종류도 많아졌고 뭐 이런 네네. 것들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약 판매상이 굉장히 우리 가까운데 뭐 예를 들면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약을 뭐 많이 유통시킨다거나 이런 네. 일들도 이전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예, 원래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마약류가 뭐 예전에도 많이 퍼져 있었고요. 예. 또 최근에는 뭐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클럽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클럽 같은 데서 이제 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서 뭐 성폭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유흥가뿐만이 아니라 최근은 이제 뭐 SNS라든가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마약 구입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예.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마약이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마약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더 많았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마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제조하는 마약은 별로 없고요. 예. 대부분 뭐 해외에서 밀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뭐 중국산이라든가 북한산 마약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은 동남아산이 많이 들어와요. 동남아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태국이라든가 뭐 미얀마, 라오스 뭐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데 그런 마약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제조 비용이 굉장히 싸게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격도 훨씬 더 싸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마약 가격이 싸진 겁니다. 네. 최근에는 뭐 이래 뭐 필로폰 뭐 투약 가격이 뭐 치킨 한 마리 값이면은 살 수 있다는 그런 말들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해지고 마약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뭐 구입도 쉬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약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제조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주 유통 경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통 경로는 대부분 국제 특송 화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냐면은 뭐 인터넷이나 SNS, 특히 지금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예. 그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마약을 주문을 하면은 그 매수자가 원하는 장소로 보내줍니다.
예. 그리고 마약 거래 대금도 은행 간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해요. 수사기관의 휴직을 따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마약 거래 기법은 굉장히 고도화 첨단화되고 있는데 현재 그 수사 기법은 예전의 방식에 머물고 있어서 그만큼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우리 삶 깊숙이 마약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단속 인력을 늘린다거나 뭐 미국의 마약 단속국과 같은 마약청을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DEA 같은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의 DEA 같은 종합적인 마약 대응 기관이 하는 일은 단순히 뭐 단속이라든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방 교육에서부터 단속, 치료 재활까지 마약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적으로 이제 마약사범을 관리하고 적발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네.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단속을 하고 뭐 구속을 하고 뭐 처벌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마약 사범이 줄어들질 않거든요. 예. 마약이라는 것은 이제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 재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치료 재활 기관이 21곳 정도가 있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되는 곳은 한 2곳밖에 없습니다. 아, 21곳 중에 예. 2곳밖에 안 돼요? 예, 경남의 그 부곡병원하고 인천의 참사랑병원 정도가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치료 재활 실적이 없어요. 치료 재활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국가의 그 예산 지원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가에서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곳곳에서 지금 허점이 좀 있는 상황이 아닐까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뭐 마약을 굉장히 접하기 쉬운 환경이 됐으니까 마약의 네.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젊은 층의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제 교육, 홍보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예방 교육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방 교육 체제가 뭐 거의 안 돼 있습니다.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뭐 장소 같은 데 가서 뭐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라든가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까지 아주 만화 같은 재미있는 교재를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단속이고 그다음에 치료 재활이겠죠.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일선 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준 변호사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내년, 그러니까 2023년엔 어떤 트렌드에 주목해야 할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투벼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 트렌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 오늘 제가 이 책을 얘기하니까 작가님이 네. 그 문자로 네. 벌써 연말이 됐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매년 10월쯤 항상 만날 수 있는 책이잖아요. 맞아요. 네. 항상 서점에 가면 네. 요 무렵 조금 지나거나 이렇게 네. 할 때마다 트렌드를 뭐 이렇게 알 수 네, 네. 있는 가장 좋은 책으로 많이 추천을 받는 거죠. 저는 작가로서 제일 부러운 책인데요. 왜요? 매년 이맘때쯤 10월쯤 나와서 내년 한 2월 정도 4개월간 베스트셀러를 차지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꼭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장범준 씨의 벚꽃 엔딩처럼 벚꽃 연금이라고 늘 비슷하게 팔리는. 네. 정말 작가로서 너무 부러운 책입니다. 아니 근데 벚꽃 엔딩은 네.
곡 한 곡 발표했는데 계속 매년마다 하는 거지만 네네. 이거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어떤 책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 청취자분께서. 되면 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예. 매년 말에 나와서 다음 해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주는 책입니다. 근데 소비를 예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사회, 경제, 문화, 기술 이런 걸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예. 우리 사회 전체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인사이트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님이자 또 우리 사회 뛰어난 멘토 중에 한 분이신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네. 김난도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아, 네. 이게 그 김난도 교수님이요. 2017년에서 18년 2년 정도까지 그 KBS에서 예. 아침 라디오를 진행하셨어요. 7시에서 9시까지 하셨는데 제가 그때 금요일 고정 코너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시사야 오듯이 네. 와가지고 이 코너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그 너튜브 시안책방을 하게 된 계기도 김난도 교수님 조언 때문이에요. 제가 방송을 뭐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네. 약간 좀 뭔가 소모되는 그런 느낌?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할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요. 그 김난도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 김난도 교수님이 그때 너튜브를 해보라고. 근데 그게 2018년쯤에는요. 너튜브를 한다는 게 방송하는 사람이 하면 약간 방송에서 밀려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거든요. 지금 완전히 좀 달라졌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트렌드의 왕이 또 해보라니까. 그래서 믿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2018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튜버 치고는 꽤 구독자가 많게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예. 그 구독자 모으는 게. 예. 근데 이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 북콘서트가 있어서 제가 사회 MC를 보고 그래요? 네, 김난도 교수님이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 덕분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랬더니 김난도 교수님도 한 2년 전부터 트렌드 코리아 TV라고 너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구독자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나도 이 교수 그 너튜브 할 때 할 걸 그랬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남들한테는 많이 조언하지만 네. 직접 실행으로 옮기는 거는 잘 못하잖아요. 어려워요. 네. 근데 2023년 트렌드에 네. 키워드에 이시안을 좀 넣어주시면 그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네. 트렌드를 말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어떤 책이 괜찮은지도 사실 구분하기도 쉽지 네, 않고. 맞습니다. 네. 뭐랄까요? 이런 트렌드 책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제대로 네. 골라야 할지 또 참고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이렇게 트렌드 책이 많아진 게요. 트렌드 네. 코리아가 처음 시작이었죠. 트렌드라는 그 키워드를 네. 우리 사회에 꺼집어낸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이게 한 13년, 14년 정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들은 말인데 그때 처음에 낼 때만 해도요. 아니 무슨 트렌드가 1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를 매년 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시험적으로 내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렌드 예측했는데 틀리면은 네. 비난받기도 좋고. 그렇죠. 다음번에 또 낸다 그러면은 좀 식상해가지고 안 보게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1년마다 트렌드가 바뀌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13년, 14년 전에는. 예. 근데 그때가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이 막 시작되던 시기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감이 정말 말도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를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트렌드 전체를 조망하는 책 중에서는 이 트렌드 코리아를 이길 만한 게 없어서 그런지 네. 아니면 우리 사회가 좀 미분화돼 가지고 그런 건지 몰라도요. 말씀하신 트렌드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소재가 다양해졌어요. 뭐 미디어 트렌드, 콘텐츠 트렌드, 기술 트렌드, 심지어 뭐 채용 트렌드 이런 식으로 책 하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트렌드라기보다는 분야별 트렌드로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종합적인 트렌드서 하나 정도, 그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또 자기가 하는 분야 그런 쪽의 분야의 트렌드서 해가지고 2권씩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렌드 코리아가 이게 잘 팔린다. 그러니까 네. 출판사들이 앞다퉈서 그러니까요. 트렌드 관련된 책을 내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네.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는 거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이 트렌드 코리아 내년 이제 2023년판 네.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겁니까? 일단 트렌드 코리아는 전체적으로 큰 트렌드를 좀 제시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트렌드들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는요. 래빗 점프라고
래빗 점프. 래빗 점프. 예. 그러니까 토끼가 점프하는 거죠. 예. 그 하나하나의 알파벳이 이제 한 트렌드씩을 나타내는데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토끼가 점프하는 거니까 뭔가 좀 앞으로 확 튀어나가는 그런 것 희망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 없던 상황들이 유난히 많이 생긴 최근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세계화의 종말, 그리고 뭐 전쟁 예.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팬데믹 사태 때는 이런 상황들이 가려질 만큼 팬데믹 자체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뉴노멀 시대가 되면서 이 새로운 일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적응할 것인가 이게 큰 과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담은 문구가 래빗 점프인 거죠. 그러면 래빗 점프 하위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트렌드 키워드 어떤 것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 보통 10개씩 선정을 하는데요. 그 10개가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 이렇게 10개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네. 네, 그러니까 키워드에 새로운 신조어 같은 느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것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알기가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요. 평균 실종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이게 사실 뭐 10개를 다 소개하기에는 그렇죠. 좀 시간이 안 좀 되니까 모자라죠. 이거는 예. 사서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한 몇 개만 좀 알려드리면 평균 예. 실종은요. 양극화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온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예전부터 있어왔던 개인화 경향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정말 나노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 초개인화 경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양극화는요. 예. 평균의 의미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튜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너튜브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몇 분 정도의 그 영상이 좀 잘 사람들이 많이 보는가 평균을 내보니까 예. 10분 정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10분짜리 영상을 주로 만들었는데 예.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그 1분 미만의 숏폼과 20분 이상의 롱폼 이렇게 양쪽을 보다 보니까 예. 평균은 10분인 거잖아요. 근데 10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분 보는 사람은 없고 1분과 20분으로 양분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양극화되다 보니까 평균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 평균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기획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 초개인화가 되면서 전형성이라는 것도 사라져가지고요. 뭐 이 나이대의 사람은 이렇다.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럴 것이다 하는 선입견도 다 무너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평균에 맞춰가지고 무언가 상품을 기획하고 정책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보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다각도로 표본을 검토하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더 극단적 양극화가 되고 중간은 사라진 사회가 될 테니까 그렇죠.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네. 그 양극화를 잘 읽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러면 알파 세대란 말도 좀 눈에 띄거든요. 네. 알파 세대는 또 많은 분들이 그 MZ 세대란 말 많이 듣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장명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원래는 세대를 구분할 때요. 정확한 이름을 좀 주기 시작한 게 X세대부터예요. 네네. 이게 뭔가 새로운 세대인데 이거 정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미지수 X라는 거 붙여가지고 예. X 제너레이션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간단해요. X 다음에 알파벳 Y 세대, G 세대 이렇게 간 거거든요. 네. 근데 Y 세대가 그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바뀌는 시기를 거쳐가지고 흔히 밀레니얼 세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Y 세대 별칭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Z 세대, M 세대, G 세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MZ 세대가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 아시죠? 맞아요. 1980년생부터 94년생까지 Y 세대, 그러니까 M 세대, G 세대가 95년부터 2009년생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요 한 42, 3살 정도의 부장님서부터 지금 중학생까지가 MZ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라는 용어 쓰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사실은 그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한 번에 같은 세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MZ 하지만 임팩트가 없는 세대인 거죠. 왜냐하면 한 세대가 보통 15년인데 네. X 세대 하는 식으로 딱 있는 게 아니라 MZ 세대 붙여 얘기한다는 건 30년을 한 세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별 세대만 하나하나는 좀 임팩트 떨어지기 때문에 두 세대를 합쳐서 하나로 부른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알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알파는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X, Y, G 다음에 예. A로 가기가 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알파로 간 거예요. 아,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죠. 예. 네. 알파 세대인데
지금 사실 알파 세대 최고령자는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세대들이긴 한데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에요. 스마트폰과 같이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아직 경제력은 없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A 포켓, 10포켓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집안에 이 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이 아이를 위해서 지갑을 여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이모, 고모 이러니까 8에서 10개의 지갑이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열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갑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소비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굉장히 이 친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요. 또 그렇게 그 집안에서 대접받다 보니까 되게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예. 이런 세대들이 이제 딱 나오고 있으니 트렌드나 이런 걸 예측할 때도 무시할 수 없는 세대가 된 게 알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년에 알파 세대란 말을 아주 자주 들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네. 트렌드 코리아를 읽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트렌드 코리아는 책 읽을 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볼 때 생각하는 시간이 중간중간 있어서 그래요. 그냥 정보를 읽는 책이라기보단 정보를 보고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이런 트렌드니까 내년에는 내 비즈니스는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지 라든가 뭐 회사 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생각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매 말에는 내년 계획을 세워보시면서 읽어보실 만한 책인 거죠. 내년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네. 그걸 좀 미리 가늠해보는 책일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네? 뭐 이런 걸 하고 있네? 라고 깜짝 놀라는 그래서 인사이트도 있지만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정치와 관련된 트렌드는 없죠? 이게 좀 그런 건 조심스러워서 그런가요? 네. 아, 우리 김난도 교수님 정치 트렌드를 한번 좀 좋은 걸 키워드 내주시면 정치인들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제가 평균 여쭤봤어요. 실정의 양극화 이런 거에 약간 들어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것도 의미 있네요. 네. 자, 오늘 주경야도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였던 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계속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은 새벽까지, 울릉도 독도는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남 해안과 제주도 지방 순간 풍속 초속 20m 내외, 그 밖의 지역도 초속 15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내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 일부 내륙은 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온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도 평년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인천 13도, 서울, 세종 14도에 머무르겠고 대전, 광주 15도,
제주 16도, 대구, 울산 17도, 부산 19도가 예상입니다. 모레도 내일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고 목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8도, 습도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단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정치권의 친일 논쟁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떤 논쟁에 한 표를 던지기보단 아마 상당수 분들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 등이 번졌던 일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은 냄비 군상에 빗대서 조만간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뜻밖의 농업 분야에서 기술 독립을 이룬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대형마트 쌀 판매 코너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쌀 품종이 어떤 건가요? 고시이칼이나 아키바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일본 쌀은 밥맛이 좋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이미 쌀 품종 독립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쌀 생산량을 중시해 개발한 통일벼 시대가 가고 쌀 맛을 중시하는 시대가 오면서 무서운 기세로 일본 쌀 품종이 우리 눈을 잠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12년 통계를 보면 아키바라의 재배 면적은 국내 모든 쌀 품종을 누르고 1위 자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우리 쌀 품종인 신동진에 밀려 아키바라는 지난해 6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신동진에 이어 삼광, 새청무, 일품, 새일미 등 우리 품종이 상위 순위를 모두 휩쓸었다고 합니다. 한때 고급쌀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고시이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재배 면적 순위 15위에 진입한 이후 2018년 11위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이후 점점 밀려나면서 지난해 15위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쌀 품종이 일본 쌀을 밀어내고 주력쌀이 된 이유는 농촌진흥청이 우수한 품질을 잇따라서 개발해 보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식, 쌀 품종의 독립을 지켜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외교든 안보든 기술이든 논쟁만 하다 그칠 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면 어떨까?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게 아닐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있지 물 흐르듯 살다가 행복이 살에 닿은 듯이 선명한 밤 내 곁에 있구나 내가 나의 빛이구나 멀리 도와주었다 너의 사랑아
고단한 나의 걸음이 언제나 돌아오던 고요함으로 사랑한다 말해주던 오 나의 사랑 난 너란고 울었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오늘 같은 밤엔 전부 놓고 모두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소리내 부르는 봄이 되는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부드러운 네 손을 품에 넣고서 언제나 쉬게 했던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말해주던 오 나의 사랑아 난 너란 또 울었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오늘 같은 밤에 전부 놓고 모두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소리내 부르는 꿈이 되는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부드러운 네 손을 품에 넣고서 조용필의 걷고 싶다 들으셨습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콘서트 4년 만에 한다 뭐 이런 소식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참 반갑게 들었습니다. 김성환의 이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더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당신을 위한 지식 충전소라는 저희 프로그램 캐치프레이즈에 맞춰서 청취자 여러분의 지식을 충전하는 코너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코너는 어떤 건지 문자 받고 있는 중입니다. 6763님 지식 충전 코너는 바로 하루 이슈를 정리해주는 밤참 뉴스입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 정리에 너무 감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잠시 뒤에 반편수 하니까요.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6066님 저는 금요일 코너인 스크린 음악다방 코너를 참 좋아해요. 온갖 머리 아픈 뉴스를 듣다가도 마음을 울리는 노래 한 곡에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거든요. 음악적 지식은 물론이고요. 매주 이렇게 다양한 코너들로 꾸며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들어야 될 얘기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5419님 거듭 생각을 해봐도 오늘의 발견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느끼는 게 참 많은 코너인데 훗날 오늘의 발견 모음집으로 책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늘 부끄러워가지고요. 네, 청취자분들 의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나 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청취율 조사 기간엔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잘 받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김성환의 시사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참 뉴스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지금 카카오톡 목통 사태 앞서서 저희 뉴스야 시간에도 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이번 사태로 피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본 분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렇죠. 사실 자영업자분들이나 택시 카카오티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택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먹통이 돼버리면은 도대체 손님을 어떻게 콜을 받아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우선 이제 피해 보상을 얘기하려면 피해 정도를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면 카톡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 채널인데 요즘에 그 고객센터를 따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카톡 채널을 열어서 홍보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주문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거의 사흘째 이 카톡 채널이 복구가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도 거의 서비스들이 대부분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카톡 채널은 복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면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마지막에 복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케이크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가 계세요. 예. 그런데 보통 예약 주문 확인 어디까지 왔는지 언제까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로 카톡 채널을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카카오톡 메신저 말고 예. 그러니까 가게를 온라인에 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페이지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온 주문들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고객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중간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플랫폼 기업에다가 이 가게를 열어서 하는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문 확인도 안 되죠. 그다음에 고객이 뭘 주문했는지 추가 주문 들어온 것도 확인 안 되고 이게 지금 사흘째이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저장을 해놓으면 되지 않냐.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늘 써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예약이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들어온 주문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 3시쯤 이제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휴대전화 이거 하나 들고 나가셔가지고 일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네. 여기 페이도 있죠. 그렇죠. 뭐 다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선 서비스 오류가 나니까 택시기사와 대리기사분들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원래 택시 잡기도 어렵지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용료를 내고 콜을 다 받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뭐 한두 시간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계속 영업을 나왔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자면 허탕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제일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자영업자, 택시 운전기사, 대리기사 그다음에 이제 그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서 요즘 조그만 빵집에서도 맞아요. 선물을 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대기업들에 있는 쿠폰들을 선물하게 되는 거예요. 기프티콘 같은 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똑같이 컸지만 이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그 내상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받지 않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씁쓸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뭐 플랫폼 사회가 돼버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플랫폼의 영향력도 커지고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영업으로 연결시키려고 카카오가 좀 무리한 욕심을 부렸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근데
이렇게 피해를 본 분들 네. 보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우선은 이제 이게 기업이 이런 피해를 주게 됐으니까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떠올린 게 2018년에 KT 아현지사 화재 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우선 전화가 안 됐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카드 결제 오류 때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못한 걸 영업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KT는 약관에는 KT 가입자를 상대로 해서 통신 피해만 보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서 통신장애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음에도 하루에서 이틀은 40만 원, 3, 4일의 경우에는 80만 원, 5, 6일 구간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씩 영업 피해 보상하는 걸로 끝났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보상금이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 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 피해 소상공인들이 제출한 피해 접수 신청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손실액을 산정을 해서 피해를 보상을 해줬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피해 신고 내용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오는 피해 신고가 보상하는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 카카오톡이 무료 서비스라는 겁니다. 무료를 어떻게 유료로 보상해 줄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예, 근데 그 논리를 첫 번째 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보상의 근거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유료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 채널,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고객센터와 같은 카톡 채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이기 때문에 네. 대가를 받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카카오톡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카카오톡이 우기게 되면 이제 긴 법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부가 통해서 서비스가 많잖아요. 이득을 취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그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입은 손해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못 받았다. 예. 이런 거 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좀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피해 보상은,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의 소통 창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비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아예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팔고 싶어도 못 팔았다는 네, 거잖아요. 아예 이제 근데 만약에 손해를 봤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를 보는 경우에는 네. 뭐 한 3일 정도 이용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를 보상해 줬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보상할 거냐는 거죠. 카카오에서는 SK CNC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전체를 쓸 수가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만 보상할 수 없고 카카오 CNC와 함께 얘기를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카카오 CNC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SK CNC. SK 죄송합니다. 네. SK CNC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 났다. 그랬는데 90분 동안 전원 공급을 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네이버는 데이터를 옮기면서 대처를 했다. 예. 그래서 카카오와 같은 거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원 공급이 그 이후에도 진행이 됐는데 2시간 동안 카카오는 뭐 한 것이냐. 지금 이렇게 되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느냐, 무료 서비스인데. 그러면 무료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줄 근거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보상은 누가 할 것이고, 그리고 보상의 피해액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얘기가. 그래서 분통만 터지잖아요. 근데 뭐 KT 아현 통신구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그거는 마포나 이쪽 지역으로 지금 한정이 돼 있는데, 카카오는 지금 전국에 그렇죠. 지금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는 가입비를 내고 쓰는 사람이 있었던 건데, 네. 카카오톡의 경우는 첫 번째가 무료 서비스라는 거, 그리고 그걸 특별 손해로 산정해야 되는데, 특별 손해를 만약에 카카오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알지 못하는 손해라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이런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 간단치 않은 문제네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카카오가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렇죠.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화재 사건 이후에 카카오톡 지금 카카오 관련돼 있는 계열사 주가가 막
추락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거 외에도 사실은 카카오 계열사들이 주식이 지금 많이 내려간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만 해도 나스닥 반등 때문에 이어서 자회사 상장 철회로 카카오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폭락을 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세 개사 모두 다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이전의 주식으로 돌아간 상황인데요. 장이 열리자마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9.53%가 떨어진 46,500원을 기록했고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역시 8.86%, 10.11%가 급락한 상황입니다. 뭐 장중에 낙폭을 좀 줄여서 시작한 것보다는 좀 낙폭을 줄여가지고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4분기 실적 전망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충격이 가서 주식이 좀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게 장기적인 회사의 전망에 어두운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카카오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비스 중단에 따라서 매출액이 줄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용자 보상으로 카카오를 비롯한 실적 전망이 어두워진 그러네요. 데다가 제가 지난주 주말에 보니까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네, 맞아요. 이렇게까지 예. 여기에 의존하고 있었나를 느끼게 된 그 계기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매출에는 최대 4분기 매출이 1~2%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사용했던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네, 카카오가 그럼요. 이번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많은 분들 안타깝게 했어요. 그렇죠. 20대 여성 노동자가 빵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SPC 계열의 제빵 공장에서 이제 반죽하는 공장인데요. 20대 여성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현장에 직원이 있었다 그래요. 한 사람이 멈춰줄 수 있었잖아요. 기계를. 네. 그런데 그 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자친구도 이 회사에 같이 근무하시는데 근무 시간 초과 때문에 일찍 퇴근을 하고 1시간 늦게 이제 여자친구가 10시간 넘게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빵사를 꿈꾸고 있어서 자신의 빵가게를 꾸리는 것이 꿈이었던 20대 여성의 꿈이 아주 무참히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었는데요. 네. 이 배합한다라고 하는 게요. 너무 무겁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근골격계 이상이 올 수 있고 무게가 무거우니까 보통은 남자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여자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신입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장 동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족들은 꿈이 있었을 텐데 그 꿈을 다 펼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동료들을 위할 줄 알고 일욕심 많았던 그녀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끼임 사고가 발생했는지 네. 그 원인 조사는 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에서 이게 무거운 원료통을 이렇게 붓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원료통을 기계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재료를 섞는 예.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인데 예. 우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뚜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기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뚜껑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차단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약간 그 사진 보니까 큰 원통용 기계 같이 생겼는데 네. 거기다가 이렇게 소스를 부으면 부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럼 사람이 쭉 섞어주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게가 예.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예. 그걸 방지하는 덮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행 안전보건규칙에는 이런 종류의 기계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가 첫 번째예요. 네. 근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무언가가 접촉이 되면 멈출 수 있게 하는 인터록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뚜껑이 열리잖아요. 예. 그러면 센서가 반응을 해서 작업이 중단되는데 이런 장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기계에서는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만 노동부가 작업을 전면 중단시킨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장치들이 왜 없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고 난 기계 외에도 이런 상태의 기계가 여러 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기계가 15년이 더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청이 SPC잖아요. 반죽 공장
공장이 SPL이니까 SPC에서 기계상의 안전상의 결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2인 1조로 근무를 했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멈춰줄 수 있었을 사고가 텐데. 발생했을 때 기계를 멈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 하나 사실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일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제빵 공장에서 9월부터 기간제로 일했던 김모 씨가 손을 다쳤대요. 빵재료를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예. 그랬는데 20분이 걸려서 겨우 손을 뺐는데 회사에서 이 노동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간제, 그러니까 석 달짜리 파견직 직원이어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담당자분이 이 노동자에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간제는 자기네가 알아서 해. 아웃소싱 업체가 어딥니까? 연락은 해드릴게요. 근데 병원은 알아서 가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회사 내의 문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PC 뭐 노사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 계속, 때문에 네. 이번 일을 그냥 예사로이 받아들이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뭔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학생 아들이 부친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수사 결과가 좀 놀랍네요. 그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애초에는 남편에게 부인이 언어폭력 등을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우발적인 그 범행으로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졌었거든요. 네. 지난 8일에 대전시 중구 산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자 부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 친모와 이 아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혼자 이제 그러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알려져서 법원에서 이 아들이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어요. 네. 근데 추가로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나온 겁니다. 엄마와 아들이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경찰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견을 해서 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전에도요 2차례 걸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범행 당일은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잠을 자던 남편이 깨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아들이 흉기를 휘둘려서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신을 자동차에 옮겨서 실어가지고 친정으로 향했는데 범행 도구는 숨겼는데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서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숨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자신을 남편이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아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참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파리 국제 식품 박람회가 4년 만에 개막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요? 네. 파리의 노르빌팽트 실내 전시관에서 이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파리 국제 식품 박람회. 근데 이 행사 별명이 있더라고요. 유럽의 주방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미식의 나라의 식품들이 몰리기 때문인데 이번에 한국 기업들이 127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네. 2018년에 98개 회사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졌잖아요. 근데 바이어들이 이런 새로운 식품이 있네가 아니라 한국 식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온다는 겁니다. 런던에 명랑핫도그가 진출해서 한국의 스트리트푸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라면 스낵을 들여놓고 싶다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만두, 즉석밥, 소스를 만드는 회사가 아예 프랑스 북부에 공장을 짓게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품업체가 프랑스에 공장 짓는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게 드라마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김밥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관 앞에서 한참 머물다가 가는데 런던에는 한국 분식이 굉장히 열풍이고 특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네. 거기 이제 김밥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문화, 특히 음식 문화가 인기를 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도요. 그 떡볶이, 순살치킨, 김치볶음밥, 튀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서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간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보다는 약하지만 그 이색적인 K푸드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저 단순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음식이 많은 세계인들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헬스푸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다가 이제 드라마들 때문에 트렌디한 이미지를 또 갖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예. 우리 수출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욕심이 계속 고추장도 잘 생기네요. 팔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동남아에서 고추장 요즘 잘 팔린다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제24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될 예정인데요. 당대회 개최 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확실시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공동 부유와 대만 통일을 강조하면서 향후 미중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세계 이면 시간에서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주기적으로 당대회 이런 얘기를 듣곤 하는데 당대회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 공산당에서 하면 당대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공산당 대회죠. 이 공산당의 최고 권력 기관인데요. 이게 5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대회입니다. 네. 각급의 당 기관 또 지방에서 선발된 2,200여 명의 대표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앙위원이 한 200여 명이 돼요. 네. 그중에서 25명의 정치국원이 뽑히고요. 이 정치국원 중에서 7명의 상무위원이 선발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높은 위치가 당 총서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그런 간부들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민들 가운데 대표자를 뭐 뽑는 우리 거죠. 국회의원 뽑듯이 그렇습니다. 뽑아가지고 대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최고 지도자도 뽑고 당 간부도 뽑고 그렇습니다. 그런 대회니까. 의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그렇게 지도자들만 선출을 하는 게 아니라 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을 하고요. 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당장이라는 것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회 첫날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 자격으로 이제 보고를 이제 했는데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앞으로 5년간 정치 외교 경제 정책의 노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당의 구상이 드러나면 내년 3월에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우리 이제 국회 격에 해당하잖아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구상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대회가 이렇게 5년마다 열리게 된 건 문화대혁명의 종결을 선포했던 1977년 11차 당대회부터 시작이 됐고요. 1992년 당대회에서 장쩌민 전 주석의 당 총석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짝수 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10년 단위 짝수가 된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이제 올랐으니까요. 근데 올해 20차 당대회에서는 10년마다 최고 지도자를 교체하는 관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이 됐고요. 시 주석이 2018년에 국가주석을 5년씩 2번만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미 3연임에 대한 길은 열어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3연임에 성공하면 일단 2020
2027년까지 5년 동안 더 집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집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미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통상 이제 7일 동안 열리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22일까지 이어지고요. 폐막 다음 날인 23일에 이번에 이제 20차 당대회니까 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 총석이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이렇게 당 지도부가 선출이 되는데 이제 회의가 끝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장에 들어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몇 번째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권력 서열이 정해지는 걸 이제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 화면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네. 근데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인민 영수란 호칭을 받을 수 있을지 네. 이게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총석이고요. 국가 원수인 주석이고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의 통수권자이기도 하고요.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수 칭호까지 얻을 것이냐 이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영수 그러니까 지도자란 뜻이잖아요. 이 네. 지도자는 사실상 마오쩌둥 전 주석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오 전 주석은 위대한 영수 이런 이제 명칭으로 불렸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영수는 국가주석이나 총석이 같은 직책 기념을 더 뛰어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이념을 이끌어갈 사상적 지도자를 뜻하는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 주석이 이번에 영수라는 칭호를 얻게 되면 중국을 건국했던 마오 전 주석과 같은 지위로 올라서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확고한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마오쩌둥하고 같은 반열에 올라간다. 네, 그렇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같은 개념으로 올라선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그 시진핑 사상이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당의 어떤 정책 강령으로 헌법 강령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당이 국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당이 국가의 모든 부문을 지휘 감독하는 사회주의 체제 특유의 당 국가 체제입니다. 그래서 당의 헌법인 당장이 국가 헌법보다 더 우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의 최고 지도자인 당 총서기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국가 주석보다도 높은 위치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을 지도하는 핵심 원리이자 규범인 이 당장을 개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시진핑 사상이 여기에 과연 들어갈 것인가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미 이제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삽입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시진핑 사상으로 줄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당장에 들어있는 마오쩌둥 사상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이름만 넣어서 격을 좀 맞추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당장을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장점인의 3개 대표론 이렇게 교리가 올라 있어요. 근데 이 사상, 이론, 논리 순으로 또 우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상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사상이라는 표현으로 당장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상적, 정신적 면에서도 이 덩샤오핑, 그러니까 중국 개혁 개방을 설계했던 덩샤오핑을 넘어서 이 마오 전 주석과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인민 영수 칭호와 함께 이렇게 당장에 사상이 올라가게 되면 정말 시 주석이 최고 지도자가 됐구나 이걸 나타내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네. 근데 한 사람을 이렇게 자꾸 뭐 일종의 이제 숭배하듯이 이런 내용을 자꾸 넣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마오 전 주석을 그렇게 숭배하다가 덩샤오핑 시절엔 또 그걸 없앴잖아요.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마오 전 주석 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중국에서 뭐 지도자가 어떤 이상을 갖느냐 이런 것에 관한 문제니까 좀 그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기가 참 애매한 그렇습니다. 부분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더 관심이 되는 게 중국이란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한테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업무 보고를 당대 개막식에서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정책적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시간 45분 동안 업무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5년간 중국의 국내외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를 이제 밝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 대만 문제 같은 국내외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자. 그래서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되자 이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경제 분야에서 강조가 된 게 공동
공동부유였어요. 이게 네. 시 주석이 계속해서 강조해 오던 그런 사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식 현대화라는 걸 내세웠는데 이게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말하는 현대화랑은 다르다라는 이제 차별을 내세운 거고요. 그래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힘써서 촉진해야 하면서 양극화를 결연히 방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동부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분배제도라는 게 이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기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고 세금과 사회복지를 통해서 2차 분배를 해주고 기부 등을 활용한 3차 분배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그런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시 주석이 처음 제창한 개념은 아니에요. 마오 전 주석이 처음 얘기를 했는데 건국 초반에 경제가 굉장히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구호에만 그쳤죠.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있어요, 뭐. 다 굶주리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78년에 개혁 개방을 한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공동부유 다 함께 잘 살자가 아니라 먼저 잘 살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낙후된 사람들을 이끌어보자. 그러니까 선불원 먼저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우선시되면서 뒷전으로 공동부유가 좀 밀렸는데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굉장히 고도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제적 불균형, 그러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이게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공동부유가 이제 전면에 나서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양극화가 심하냐면 2020년에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경제 성과를 전인대에서 설명을 하면서 6억 명의 월 수입이 1,000위안 우리 돈으로 2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공개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동부유가 훨씬 더 부각이 되게 됐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그렇죠. 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주의 체제를 내세우고 표방하고는 있지만 네네. 변형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네네.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중국몽. 네. 이번에도 또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의 시작과 끝에서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화민족 부흥 줄이면 이제 세 글자로 줄이면 이게 중국몽이 되는 건데요. 국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좀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말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1단계로 2021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2단계로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마지막으로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자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중국몽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과 끝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러니까 미국은 또 굉장히 또. 근데 무엇보다도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그렇습니다. 무력상 얘기를 했어요. 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무력 사용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걸 선택지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최소 5년 집권은 지금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 업무 보고에서 임기 내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고 공개 선언한 셈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식 현대화 이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장기 집권을 정당화할 새로운 목표로 이제 시 주석이 내세웠는데 대만 통일도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발언은 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8월에 이제 대만을 갔을 때 22년 만에 중국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대만 백서를 폈는데 거기에 담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시 주석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무력 침공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건 무게감이 다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국인의 일이고 중국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은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제 꼭 집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미국을 향해서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란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중앙정보국의 번스 국장이 시 주석이 세 번째 집권이 끝나는 2020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굉장한 관심을 모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공산당 안에서도 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또 2027년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2027년을 넘기기 전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았었는데 하지만 올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신속하게 대만을 접수하기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면 과연 세계적인 후폭풍을 중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시 주석이 중국몽의 최종 완성은 대만 통일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마오쩌둥 전 주석은 중국을 건국했고 덩샤오핑은 중국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시 주석은 통일 대업을 완성하는 3대 중국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당연히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 즉시 성명을 냈습니다. 대만은 주권과 자유 또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면서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형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고 네. 중국은 어찌됐든 우린 통일을 지향한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독립선언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참 걱정되네요. 시진핑 주석 측근들이 상무위원회에 몇 명이 들어갈지 이것도 네. 관심 아닙니까? 일단 7명이잖아요. 최고 네. 지도부가 7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3일에 이제 7명의 상무위원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7상8하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예.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 전까지 67세까지는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이 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은퇴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칙을 적용을 해보면 네. 시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중에서 2명이 물러나야 돼요. 리잔수 상무위원장, 한정 부총리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그럼 누가 채우고 들어올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시진핑 주석 시대에서는 이 7상8하 원칙이 좀 무너졌어요. 대신 능력에 따라서 등용을 한다는 능상능하라는 표현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네. 뭐 교체되는 인물이 있을지 얼마나 있을지 있을 경우에 시 주석의 측근들은 그럼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 만약에 이제 시 주석 측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권력을 견제할 세력은 좀 찾아보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떤 세력이 얼마나 개파 안배가 될 것이냐 이것도 관건인데 지금 중국 정치 권력 구도를 보면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을 시자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방됐을 때라든가 좀 네. 지방에서 근무를 했을 때 함께 일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네. 그리고 공산주의 청년단인 공천단 계열이 있고 상하이 출신의 정재계 인맥인 상하이방 같은 계파가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축소가 됐죠. 네네. 근데 이제 어떤 계파가 이 7명 안에 포진을 하느냐 이걸 보면 시 주석이 그럼 권력 장악을 얼마나 한 것이냐 이걸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리커창 총리는 공청단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양 정협 주석도 공청단 출신인데 이 2명이 상무위원으로 유임이 되고 후추나 부총리도 공천단 출신이거든요. 상무위원에 새롭게 진입을 하면 시 주석 세력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후추나 부총리가 후진타오 전 주석이 사실 시 주석 다음에 최고 지도자 주석으로 지명을 했던 인물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의 견제를 받아왔던 인물인데 후추나 부총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건이 되겠습니다. 리커창 총리 후임이 네. 정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석직의 3연임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지하는 사항은 폐지가 됐지만 그렇죠. 총리는 해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는 10년을 하면 물러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리커창 총리가 10년 동안 재임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열리는 전인대에서 은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후임 총리가 이번 당 대회에서 내정이 됩니다. 네,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면서 이제 후임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보이고 있는데 물론 시 주석 시대가 되면서 2인자 차리인 총리가 조금 권력이 많이 약화되긴 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공청단에서 만약에 총리가 또 배출이 되면 공산당 주류에서 시 주석의 1인 지배는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전횡만큼은 견제하겠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은 2명입니다. 왕양 정치협상 주석, 후추나 부총리인데요. 다 공청단 출신입니다. 리커창 총리랑 같은 계파고요. 두 사람이 왜 총리로 거론되냐면 리 총리를 비롯한 역대 총리들이 부총리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부총리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왕양 부총리는
지금 이제 정협 주석이긴 하지만 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시 주석이 자기의 권력에 도전을 하지 않을 인물로 좀 안심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왕양 주석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후춘화 부총리는 59세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젊어요. 그리고 개파색이 왕양 주석보다는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시 주석에게는 이 후 부총리가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총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당의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남거나 새로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 부총리가 이번에 총리가 안 된다고 해도 최소한 제1상무부총리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번 당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퇴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자리로 옮길 것이냐. 이것도 지금 관건인데요. 지금 상무위원직은 유지를 하면서 권력 서열 3위인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리 총리까지 자리를 이제 상무위원에서 유지를 하면 지금 상무위원 7명 중에 3명은 공청단 출신으로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의 1인 권력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공청단 출신이 최고 지도부에서 상징적으로 견제 세력이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내부 세력 다툼이 대단하군요. 대단하죠.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시진핑 주석 사실상 영구집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2035년까지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하면 지금 2022년이니까요. 2032년까지 32년? 그렇게 되겠죠. 5년 이렇게 되면. 근데 최소 지금 일단 2027년까지 5년 집권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2032년을 넘어서 2035년까지도 집권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길을 끄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고위급인 상무위원 명단에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포함이 안 되면 이건 시 주석이 5년 이상 집권할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 주석이 2049년에 이제 건국 100년에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겠다면서 중간 단계로 설정한 시점이 2035년입니다.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겠다라는 걸 이번 보고에서 밝혔는데 아니 이걸 잘 좀 들여다보면 그러면 2035년까지는 집권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35년이면은 지금 13년 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5년 꼭 이렇게 안 하고 장기 집권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심지어는 종신 집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 때까지 그냥 쭉 집권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이 시점을 어떻게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종신 집권 얘기까지 나오는데 시진핑 주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미국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폴리티코지는 지금 시 주석이 중화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 앞세우고 있는 인권이나 국제규범 가치와 앞으로 더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시 주석의 권력이 단단해질수록 미중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근데 지금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에 미중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로는 대만이 역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강조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방어 의지를 적극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마찰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동안 대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외교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미국은 또 가장 큰 적으로 중국을 꼽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도 제치고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뜻은 조치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도 다 막고 있고 중국과의 핵심 기술 경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겠다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타협을 시도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외교적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두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할 영화는 왕가위 감독이 연출하고 금성무, 임청아, 양조위, 왕페이가 출연한 1994년 영화
중경삼님입니다. (2022년)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게스트 목록에 홍콩 배우 양조위의 이름이 올랐는데요. 양조위는 한국을 방문해 많은 관객들을 만났습니다.